자, 오늘은 DMBF 리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마케팅 브랜딩 포럼에서 2025년도 저번 주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것들을 좀 리뷰를 간단히 해드리고, 대기업 임원진 분들이 오셔서 현재 대기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회적인 흐름에 관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자리에서 참석을 해봤습니다. 좋은 기회가 돼서 참석을 해봤는데 내용들이 또 좋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 전달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A 콘텐츠 수익화 중단,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대표님들이 보시기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쉬운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 시작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적정 시기다, 적정 타이밍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재구매율에 집중하면 나타나는 결과, 이렇게 주제를 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 컨설팅의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온 이유는 DMBF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성과가 보여지고 있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서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또 저런 방식으로 어떤 내용이 정리되는구나, 이런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달릴 거예요. 그래서 좀 피곤하신 분들은 또 누워서 시청하셔도 좋고, 또 귀에 꽂고 이렇게 눈 감으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나 팟캐스트 형식으로처럼 이렇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MBF 브랜딩 포럼에서 저번에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대기업 분들께서 많이 오셨어요. 틱톡, LG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오셔서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셨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기반으로 좀 설명해 주셨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브랜딩하고 지금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고객들이 어떤 형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또 투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셨고요. 저는 AI는 시간이 컨설팅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마지막 세션에 배민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브랜딩 세션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총 7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깊게 살펴볼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가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두 번째, 빠른 성장을 위한 투자는 불가능해졌다. 세 번째, 유니콘 성장보다는 장기적 생존 관점이 생겼다. 네 번째, 신규 유입보다는 기존 고객의 지속성이 생겼다. 다섯 번째, 팬덤 기반의 브랜드 운영. 여섯 번째, 판매보다는 경험과 문화. 일곱 번째, MVP보다는 PMF.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느껴지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기업에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나?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브랜드가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졌다. 투자가 예전 같지 않다. 예전처럼 빠른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시장이 이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자체가 제 기준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포럼이나 또 박람회나 이런 거 찾아가서 강의 듣고 이런 것들 해보면, 대기업 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어떤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 또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플레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깊게 해주시거나,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주제 자체가 이런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물론 저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겨울 만큼 계속 컨텐츠도 발행해드리고 또 컨설팅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으면서 굉장히 좀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대기업에서도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7가지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면, 예전에는 엑싯을 위해서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좋은 기회가 돼서 투자를 받았다 하면 또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다음 매출을, 다음 성장을 위해서 전사가 달려갔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브랜드가 무너지는 속도가 예전보다 더 빨라졌고, 또 투자를 해서 회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 확장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가 없나, 최대한 투자를 하고 빠른 성과를 보고 회수를 할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들을 찾고 다녔었는데, 지금의 VC 시장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나 기업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펀더멘탈이 좀 탄탄한 그런 브랜드들을 찾고 있다, 이런 주제로 바뀌었고요. 세 번째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유니콘이 될 기업을 저점 매수하라. 지금은 유니콘 성장보다는 장기적 생존 관점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신규 유입의 증폭으로 빠르게 확장. 아무래도 투자를 받으면 확장을 해야 되고, 투자를 받으면 그만큼의 성과를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투자가 또 다른 투자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아지었었죠. 그래서 더 신규 유입이 필요했고, 또 신규 유입을 증폭을 해야 또 그 성과를 가지고 다음 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사실 신규 유입이 가장 중요했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규 유입보다는 기존 고객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고객 니즈를 반영한 트렌드 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팬덤 기반의 브랜드 운영으로 바뀌었고요. 여섯 번째는 이번 달의 매출, 광고 효율, 다음 달의 매출은 어때? 이런 것들 지표를 확인하면서 매달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표를 만들고, 또 성과를 보고하고, 또 그걸로 또 다시 수정해서 또 다음 달의 매출에서 달려가고, 이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조금 속도가 늦춰져서 판매보다는 경험과 문화를 고객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바뀌었다,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은 투자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는 어디인가. 그래서 빠르게 돈을 투자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이거나 트렌디하거나 이런 분야들을 찾았다면, 지금은 조금 더 어떤 트렌드를 끌고 가는 브랜드를 찾기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왔고 어느 정도의 좀 이미 테스트가 끝난 상태의 그런 기업들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변했죠. 이게 사실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좀 신호가 있었고, 그리고 버블이 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바뀐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브랜드가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 내용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연도별 스타트 폐업, 제가 저번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개인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폐업률, 그리고 대출 연체율,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스타트업 폐업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지금 그래프 보시면 2021년 2022년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폭발적으로 확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률이 스타트업 시내도 당연하게 치솟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1년 요때가 사실 스타트업 투자라고 했을 때 가장 붐이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폐업률이 아무래도 낮죠. 투자도 받고 또 매번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또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거대하게 융통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많이 흐르는 자리에서는 폐업률이 그래도 조금 낮아질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장도 많이 바뀌었고 또 경쟁 상대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폐업률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꼭 이게 어떤 고질적인 문제거나 혹은 갑자기 어떤 시즌성의 문제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창업기업 5년 생존율 한번 보시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 33.8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이 45.4인데 사실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저희 사업 선배들이 전해주는 이런 조언들, 이렇게 제가 좀 기억을 해보면, 사업은 3년 5년이 고비다, 그래서 5년 넘어가면 10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말들 사실상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5년 안에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오래 살아남아 있거나 혹은 좀 탄탄한 어떤 구조로 안전성을 가지고 급격한 성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브랜드나 기업들이 많지 않은 국가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아무래도 트렌드에 굉장히 좀 민감한 국민성도 있고요. 또 어떤 오래된 것들에 대한 인지도나 또 오래된 것들을 지키고 싶고 또 오래된 것들을 좀 사랑하고 이런 문화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뭐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뭐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문화들이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인지도도 좋고 또 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기업 친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하기에 좋은 주도 있고 또 세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 대기업들이 얼마나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그래프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삼성전자나 현대, 기아,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저희 경제를 이끌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뉴스 많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런 대기업들이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강력한 어떤 카테고리가 각자가 있었는데 그 각자 가지고 있던 카테고리들이 좀 약해지고 다른 국가에 뺏기고 어떤 그런 전술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유출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같이 보시면 부도위기 대기업 이렇게 해서 작년 2개에서 올해 7개로 증가했다. 국내 기업 97%가 올해 경제위기가 온다. 그때보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런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거나 또 대기업에 납품하시는 분들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경제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포럼에서도 대기업 분들께서 지금 대기업들도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재구매율을 끌어올리고 어떤 빠른 성장보다는 튼튼한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들을 좀 살짝 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오셔서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고무적인 현상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대한민국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좀 이렇게 계속 진행을 좀 해보면서 뒤에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래서 뭐 반도체가 부진하다, 여전히 반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업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트럼프의 관세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노조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또 여러 가지 활로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문제도 아직 대한민국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업들이 어떤 그런 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대 매출에도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LG 다니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렇게 계속 좀 권고사직들이 내려오고 있고 또 더 이상 직원들을 뽑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중국의 좋은 물건들 때문에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고 더 이상 어떤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카테고리 자체를 이제는 거의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뭐 대기업은 무너지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들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사실상 지금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 영향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될 구멍은 어디 있을까, 또 우리가 버티려면 어떤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중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안 보셨으면 그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편집하면서 그 영상도 같이 찍어드릴 텐데 그 영상에 이어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직접 들어와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미 해외에 수출을 잘 하고 있는 제조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대표들을 만나서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 이거 받고 은퇴를 하셔라. 기술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지금 좋은 기회다. 이렇게 굉장히 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중국이 많이 들어왔고 또 중국이 이미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좋은 제품 만들고 있고 한국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들어와서 내배쳐주겠다, 이런 딜을 어디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시원하게 받고 은퇴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뭐 저 같아도 굉장히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각자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중국이 적극적으로 굉장한 돈을 들여서 한국 기업들을 사고 있고, 또 그 기업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들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지금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빠른 성장을 위한 투자는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유니콘 성장보다는 장기적 생존 관점, 이렇게 바뀐 내용들을 같이 한번 묶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대표님들이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VC 분들이 지금 투자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기보다는 사실 돈은 계속 또 유입이 되고 또 돈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투자를 못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익이 나야 할 수 있는 건데 폐업률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사실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투자가 감소되고 있고, 뭐 4월 달만 하더라도 신규 투자가 34%나 감소할 정도로 급격하게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에서 LG 상무님이죠.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VC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스타트 단계에서도 좀 빠르게 성장할 것 같은데 빨리빨리 찾아서 성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음 라운드까지 진출시켜서 이익을 받고 이런 구조로 했었다면, 지금은 1년 안 되는 기업들은 투자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안 된 기업들은 이제는 투자받을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탄탄한 구조로 좀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미리미리 시도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투자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다음 라운드로 진출해서 또 예전처럼 빠른 성장을 하고 엑시트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구조를 변화시켜서 엑시트에 어떤 맞춰진 그런 전략보다는 우선은 생존해 가면서 우리가 중국이 들어오더라도, 또 때로는 다른 국가에서 우리 기술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베낀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계속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섣불리 시도하고 돈을 투자하다가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사실 바이오 분야도 굉장히 탄탄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 바이오 시장 자체도 VC분들이 겁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뉴스에 쓰여질 정도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굉장히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 스타트업 중소기업 라운드별 투자 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런 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라운드별로 다 하락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2024년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큰 그래프가 있었다면 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또 글로벌 집 회수 건수 및 회수 금액, 이것만 보셔도 우리나라만의 사실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VC가 폭발했던, 버블이 꼈던 시대가 2021년이고 그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회수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빵빵빵 터지면서 VC들이 더 이상 어떤 자금을 편안하게 유통시키거나 또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보시면 거의 바닥이잖아요. 2025년도 그래프가 나오면 더 바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그렇다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VC의 가장 큰 목적은 아시겠지만 원금 회수와 이익이잖아요. 근데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원금이 회수가 되고 또 이익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돈을 날리게 되거나 혹은 폐업을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 판단 자체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시장성과 사업화 가능성, 그러니까 유지가 가능하냐, 이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가, 생존할 수 있는가. 예전에는 어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다 하면 이 서비스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가, 얼마나 빠르게 사람들이 트렌디하게 소비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투자의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또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제품인가 라는 관점으로 좀 그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 누적 업력별 신규 투자 비중 변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를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업 자체의 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기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초기 기업들 또 중기 기업들조차도 투자를 좀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돈들이 오히려 후기 기업, 그러니까 이미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지나가서 조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캐시를 가지고 있고 조금 여유롭게 굴러갈 수 있는 혹은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와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께서 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관점을 좀 잘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규 유입보다는 기존 고객의 지속성, 팬덤 기반의 브랜드 운영,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충성 고객이 브랜드 성공을 좌우한다. 투자하고 싶은 브랜드의 조건은 밑에 보시면 충성 고객, 소통 능력,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도 지금 투자 회수도 난항이다. 투자도 안 되고 투자한다고 해서 회수조차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VC분들도 굉장히 좀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뉴스를 보시면 제가 링크 밑에 다 남겨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도 다 대기업 분들이고 임원분들이고 대표님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공신력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단순한 고객 수보다 지속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충성 고객층이 브랜드의 성공을 좌우한다. 100명의 고객이 한 번 구매하는 것보다 10명의 고객이 10번 구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얼마나 빠르게 매출이 올라가냐, 얼마나 유저가 급격하게 성장하냐, 얼마나 신규 고객의 유입이 빨리 들어오고 그게 구매로 전환되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좀 길게 보라는 얘기예요. 좀 길게 보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꼭 우리 브랜드여야만 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제가 이런 질문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투자 시장에 들어오든지, 또 본인이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면 투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충성 고객, 아까 여기 보시면 충성 고객, 뭐 소통 능력, 이런 것들 단어 있잖아요. 이런 충성 고객, 단골, 뭐 이런 게 사실 새로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굳이 대기업이나 뭐 VC 투자자분들께서, 임원진들이나 대표님들께서 나와서 뭐 충성 고객이 필요하다, 단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강조를 하시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만큼 이게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지분들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사실 사용하진 않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만큼 중요성이 강력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컨설팅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단골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사실은 이 단골은 요식업에서는 필수예요. 여기 사진들 보시면 이제 차이점이 확 느껴질 테지만 이 F&B 쪽에서 어떤 음식을 제공하거나 또 술을 제공하거나 또 커피를 제공하거나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새로 오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오실 수 있도록, 다음번에 또 방문해 주실 수 있도록 최대한 그분들의 어떤 특징을 기억하려고 하고 이름도 기억하려고 하고 또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메뉴와 맛과 이런 거 되게 디테일하게 다 기억을 하셔서 미리미리 서비스 해드리려고 하고 그런 마인드 자체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식업에서 단골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제품을 제조하시고 제조한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단골은 좀 뒷전으로 물려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거의 99.9%입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할 때도 항상 여쭤보는 게 재구매율을 제대로 확인하고 계시냐, 그리고 기존 고객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냐, 기존 고객한테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냐, 이런 얘기 여쭤보면 저희는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사실 이 사고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저희가 F&B를 한다 생각하고 요식업을 한다 생각하고 충성 고객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쓰는 키워드들도 사실 굉장히 달라요.
F&B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들과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혹은 스타트업 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쓰는 단어들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식업 쪽에서는 장사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단골, 관계, 경험, 재방문,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객이 맞게끔 미리미리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자주 드시러 오시는 손님이 있다면 딱 저기서 멀리만 오시는 것만 보더라도 저 고객 하면은 떠오르는 딱 주 메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 딱 해놓고 오시면 딱 계산해드리고 바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고도화 시킨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모든 F&B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미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온라인 쪽에서는 전부 다 지표에 관련된 또 매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로아스, ROI, KPI, 매출, 객단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스스로는 재구매율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존 고객들을 우리가 잘 케어하면서 충성 고객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단어들 자체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뭐 로아스가 됐든 ROI가 됐든 뭐 광고가 됐든 객단가가 됐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규 고객의 유입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쓰는 단어도 다르고 쓰는 사고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혹시 지금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방향성과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구조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디어 개발 단계가 있으면 시드 받으시고 시제품 제작하면은 그때부터 쭉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엑시트까지 가는 그런 구조로 가잖아요. 투자를 받고 달려야 하는 판매자가 가지기 어려운 내구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생각하고 있고 엑시트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빠르게 성과를 내서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매 라운드가 진행이 될 때마다 엄청난 압박감을 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또 그 돈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달의 성과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말처럼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키워드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다음 달에 매출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겠냐, 뭐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있냐, 객단가가 뭐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그 사고 구조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조금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어제 라이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많이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어떤 투자와 엑시트에 관련한 사고 구조보다는 조금 더 충성 고객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조금 사업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좀 잘 잡아야 된다,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성과를 추구했던 VC들조차도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무조건 생존을 하셔야 되고 지금 무조건 지금 우리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에게 모든 걸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다 그냥 또 금방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냥 잠깐 지나치는 트렌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침체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길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또 이 과정 중에서도 또 시리즈를 잘 진행하시면서 엑시트 하시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중국 자본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을 이길 만한 어떤 전략들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과 뭐 품질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어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충성 고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 것인가를 좀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거니까 저번 주 영상 한번 보세요. 이렇게 초개인화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한 브랜드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고객의 수가 예전보다 확 작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다 각자가 원하는 쪽에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여있는 그 고객들을 잡으려면 우리가 그만큼 그 고객들이 원하는 색감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표출해 줘야지만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고객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전의 방식처럼 그냥 뭐 저희 싸요, 저희 품질 좋아요, 저희 맛있어요 이런 정도의 구조 가지고는 절대로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도 지금 더욱더 치열해지고 또 앞으로 더 기업이 어려워질수록 1인 기업과 창업하겠다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하기도 어렵고 또 카피와 이런 불법적인 일도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판매보다는 경험과 문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문화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된 지는 오래됐고요. 이미 뭐 럭셔리
럭셔리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고객들한테 어떤 경험을 제공하려고 뭐 카페를 연다든지 패션 브랜드인데 뭐 여러 가지 갑자기 요식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CX적인 부분이라든지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객 경험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체험을 위한 경험을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그냥 고객한테 좋은 경험을 제공하면 고객들이 좋아하시겠지 라는 그 구조까지 밖에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상을 사실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이미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기준들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예전의 그런 기준점보다 조금 더 높게 혹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경험을 제공하시고 또 문화를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써드린 것처럼 이미 중국이 저가 공세로 고객 소비 기준 자체를 높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고객들한테 소구하시고 왜 우리 거 안 사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아마 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 판매되는 그 시점에서 그 판매해 주시는 또 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한테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날카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 그러니까 왼쪽 이제 회색 지역이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런데 고객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파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진짜 원했던 게 빨간색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 입장에서는 품질과 가격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다 그런 걸 넣습니다. 상세 페이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소구하죠. 그래서 고객은 우리가 품질과 가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합니다. 품질을 비교하죠. 그래서 후기를 보기도 하고 다른 데랑 가격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보고 싶어 했던 거는 가격 비교가 사실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길 원했던 거거든요. 지금 위에다 써놓은 내용들 자체가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가 라는 것들을 기준점으로 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객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나답게 소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플레이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품질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팝업을 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회성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했던 거는 나의 가치관과 기준과 맞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에서.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럼 이 브랜드와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광고에서 신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위 광고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몇십억씩 막 쓰는 브랜드도 많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지겨운 광고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광고 뜨면 바로바로 지우시잖아요. 혹은 넘겨버리시거나. 그래서 그분들이 원했던 것들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나,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나 라는 것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입장에서는 또 신규 고객을 위해서 CRM을 합니다. CRM이라고 하면은 또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팬덤을 만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쿠폰이나 이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는 기존 고객한테 신경을 쓰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는 지금은 힘듭니다. 그래서 바로 삭제하거나 탈퇴해버리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참여율도 적고 지표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기 끼고 싶다. 좀 그런 것들을 사실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단어들 보시면 다 나예요. 다 내가 원했던 건가,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이 맞나,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나, 이거 진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쓰는 브랜드 맞아? 또 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잘 놀고 있네, 재밌게 놀고 있네, 나도 저기 끼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것들을 조금 텍스트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머릿속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소구했었는데 고객들은 머릿속에 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좀 되뇌어 보시고 주기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또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찾아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제가 앞으로 계속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방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 또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 저번에 제가 카페쇼 갔을 때 사진인데요.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이것도 출처 다 제가 밑에 링크로 남겨놓을게요. 이게 지금 로키라는 카페가 그 쇼에 참석해서 했던 플레이인데, 제가 그 큰 거기 박람회 이제 돌아다니면서 카페에 관련된 기구나 어떤 제품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카페 브랜드도 여러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보통 박람회 부스를 차리시는 분들의 기준점은 뭐냐, 우리 부스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최대한 빠르게 우리 제품을 소비해 보시고 만져보시고 맡아보시고 또 이렇게 직접 사용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빠른 트래픽으로 인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부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나치면서 또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또 맛보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쭉쭉쭉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로우키만 딱 하나의 브랜드만 이렇게 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라인으로 이렇게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하는 거지? 왜 사람들이 줄이 서 있지 했는데, 이 로우키 대표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여기에다 바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에다 직접 손님들을 줄 세우셨다가 또 착착착 이제 다음 순서가 되면 앉아서 본인들의 커피의 철학들,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커피의 어떤 그런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 직접 맛보게 해드리면서 또 직접 커피도 내려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한 20분씩 씁니다. 그래서 한 테이블 쭉 앉으시면 20분, 앉으시면 20분. 그 아까운 시간에 그 트래픽을 그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 관점에서는 야, 정말 잘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객 관점에서 사실 고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은 이런 게 더 진하게 남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객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플레이들이 훨씬 더 깊게 다가오고, 나와 맞는 브랜드인가,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브랜드인가 라는 거를 기준점으로 갖고 이런 데를 오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딱 보는 순간 그거를 나와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를 지나치지는 못하지만 앉으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최대한 진하게 경험시켜드린다. 우리는 이런 브랜드고 우리는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메뉴를 만들고 이런 커피를 취급하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고객분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부스보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저번 라이브 때도 설명드렸지만 고객은 시간을 쓰면 거기에 가치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가격이 좀 객단가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이런 거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객들을 붙잡고 고객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시간을 쓰게끔 만들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제품이 단순히 품질과 가격으로 비교받는 게 아니라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 가치의 어떤 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경쟁사들 중에서 유일했었습니다.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쓰는 업체가 여기가 유일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방법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구매율의 시대다, 본질로 돌아가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팬덤이라든지 재구매율이라든지 단골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자체가 사실 새로운 트렌디한 단어라기보다는 본질로 돌아가는 단어잖아요. 그만큼 본질적인 시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MVP보다는 PMF, 요 단어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건 LG 김태훈 상무님께서 세션 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발췌해온 건데, 다른 것들은 한번 나중에 영상 다시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가장 다른 게 지금 요 밑에 두 줄입니다. 그래서 고객 반응 데이터 수집, 사용자 피드백을 과거에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고객 유지율, 바이럴 효과, 높은 재구매율이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통하는 제품인가 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가, 시장과의 적합성은 충분한가, 고객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품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컨설팅에서 제가 대표님들께 직접 드리고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요거 스크린샷 뜨셔도 좋고요. 나중에 영상 이제 보시면서 한번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이 있어야 우리의 제품을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판매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뇌 구조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트렌드에 의존한 제품인가? 잠시 유행하고 사라질 휘발성 강한 제품인가? 고객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품인가? 정말 고객의 문제가 해결되는 제품인가?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 삶이 개선되는가? 우리 고객이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제품인가? 제품 이외의 고객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 중에서 좀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좀 잘 모르겠다,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화하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저장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관련돼서 이제 좀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AI 콘텐츠 수익화 중단, 대표님 유튜브 시작하세요.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탈률도 높고 또 컨텐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질이 낮은 컨텐츠들이 많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차단하기 위해서 수익화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지금 왜 굳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복붙 콘텐츠 제작자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AI 복붙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 이외에 복붙하는 방식의 콘텐츠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추천 영상이 많이 정리될 것 같아요. 쇼츠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봤던 게 또 재생산돼서 막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유튜브 구글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 또 AI가 제미나이니까 거기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지금 이거가 나왔는지, 뭐 어떤 기준들인지 물어봤는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수익 창출 제한 대상 해서 독창성이 없는 대량 생산 콘텐츠, 노력 없이 AI를 이용해서 단순히 대량 생산하는 그런 영상들, 또 단순 반복 콘텐츠, 대충 기사 끌고 와서 음성으로 대충 이렇게 녹음하는 그런 콘텐츠도 많잖아요. 또 저품질 콘텐츠, 시장에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콘텐츠, 그리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는 창의적인 활동이 있는 거, AI를 활용을 해도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있거나 자기만의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 AI를 활용하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이 들어가 있든지 본인의 어떤 특별한 장점들이나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플랫폼 운영자들은 항상 이렇게 모호하게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야 제재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막 뜯어놓으면 왜 우리는 저거랑 틀린데 왜 이렇게 우리를 제재를 하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모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둥그렇게 이렇게 가이드를 쳐놓고 굉장히 강력하게 그 가이드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AI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 복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타격이 있을 것 같고, 또 그거에 반해서 또 조금 내 개인적인 생각들을 잘 녹여내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저희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발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요소가 있는 분들은 또 이를 활용하더라도 또 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오히려 더 알고리즘이 더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책 변경의 배경을 보시면 악용해서 저품질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고 부당하게 수익을 얻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당하게 만드는 수익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창작자를 보호하고 플랫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컨텐츠의 창작자의 독창적인 노력과 가치가 담겨 있는지가 중요하다. 요 맥락을 보시면 불법적인 복붙 하지 말고 네 거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가지고 있고 또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표출을 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틱톡에서 막 이렇게 박스 열어가지고 제품 하나 딱 보여주고 박스 던지고, 제품 하나 보여주고 박스 던지고, 이런 컨텐츠에서도 엄청나게 몇십억 단위의 수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성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커머스 기반의 어떤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튜브도 그쪽 시장으로 들어왔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플랫폼들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매 전환율도 생각보다 높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앱들 중에서 사용 시간 자체가 가장 많은 거는 사실 유튜브예요.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유저 수는 비슷할지라도 사용 시간은 압도적으로 유튜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훨씬 더 노출되어 있고 또 유튜브야말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날카롭게 컨텐츠를 발행하고 또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면 핏이 맞는 고객들이 다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 영상들 보시는 분들 또 제가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들 보시는 분들도 핏이 맞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좀 잘 유지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라이브 커머스 쓰시는 분들, 저희 컨설팅 하시는 대표님도 마찬가지인데 판매율이 예전 같지 않다고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직접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섭외해가지고 그렇게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혹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사용하면은 또 가격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커머스 지금 커머스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플랫폼 자체에서 조금 최대한 자산물로 유입이 되게끔 만들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팬덤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또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 또 팔자는 거 아니냐, 그렇게 뭐 팬덤이 중요하다, 뭐 단골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유튜브 이커머스 또 라이브 커머스 하면서 뭐 팔자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전 세계적으로 고령층 분들도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성이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고 브랜드적으로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들이랑 소통하고 그분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채널로 활용을 하면 이게 누적되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사용 시간 보시면은 지금 2024년도까지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더 올라가고 있고 2021년 기준으로 유튜브 쇼츠가 나오면서 더 높은 사용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많이 봐요. 저는 업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 또 보시는 분들도 더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니까 사용 시간 자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이런 거 보시면 조금 단점들이 있어요. 이미 이제 SNS를 많이 운영해 보신 대표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를 얻기 위한 컨텐츠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빠르게 휘발되는 컨텐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스를 만들든 피드를 만들든 좀 노출이 되고 그 노출되는 기간 동안 정확하게 노출이 팍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바로 휘발되는 컨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틱톡도 당연하죠. 그래서 랜덤으로 알고리즘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되고 또 빠르게 휘발되는 컨텐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사용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권장드리는 게 스레드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구독하고 챙겨보는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텍스트 기반이라서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읽게 되고, 그래서 이 집중도 있게 읽다 보니까 조금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레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가 사실 팬덤을 만들기에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 커머스를 예전에 어떤 판매 방식으로, 예전에 우리가 이커머스 쪽 라이브 커머스 방식으로 우리가 판매를 해보자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우리가 브랜드로서 또 때로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고객들이랑 소통하면서 또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고객들이랑 소통하고 관계 맺고 또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팬덤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좀 구독하시는 분들이 잘 챙겨보는 게 유튜브고요. 물론 최근에 알고리즘 변경으로 좀 구독자들한테 도달이 안 된다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만 해도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놓는 채널들이 있고 그 채널들에서 뭔가 영상을 딱 올렸으면 뜨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보게 되거든요. 억지로 또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훨씬 더 유튜브 자체가 좀 관계를 맺기에는 굉장히 유익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파는 채널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계를 맺는 채널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서 물건을 판매를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컨텐츠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활용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컨텐츠가 정말 우리 고객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 컨텐츠로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삶이 개선될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컨텐츠인가? 우리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연관성이 있는가? 조회수가 중요하지만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고도의 편집 기술과 멋진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질문처럼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조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재구매율, 팬덤에 집중하면 나타나는 결과, 이렇게 제가 지금 써놨는데 실제 컨설팅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제가 처음부터 뭐 뉴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팬덤 관련해서 또 재구매율이 중요하다는 거, 이런 관점들을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거를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이면 좀 깊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거 설명드리면 거의 3-4시간은 그냥 훌쩍 가는 내용들이라서 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보다는 PMF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MVP가 뭔지, PMF가 뭔지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님만 컨설팅에 참여하신 변화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원분들과 함께 컨설팅을 잘 진행을 하고요. 이거를 인터널 브랜딩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측정 가능 영역에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도표 자체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컨설팅을 이제 첫 스타트가 문제 확인에서부터 원인 분석을 하고, 원인 분석 단계에서 만약에 품질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먼저 해결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이 끝나면 쭉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재구매율과 그리고 팬덤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면서 고객 핏을 맞춰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매출 250억 하는 브랜드를 컨설팅 했던 기록입니다. 제가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매출, 마진, 카테고리, 광고, 직원관리, 방향성,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글을 이렇게 나눠 본 겁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서 발생이 되고 있었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진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비슷한 제품으로 인해서 가격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고, 카테고리는 매출 감소로 다른 카테고리도 이미 확정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매출 부진이고 또 확장을 한 그 카테고리에서 또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재고도 누적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 관련 광고에 적어도 2-3억씩은 쓰고 있던 큰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보기엔 2-3억도 작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직원 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카테고리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산발적인 선택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를 했었다. 그리고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매출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 방향성 재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확인을 하면 이거에 맞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고 원인을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인을 분석을 했던 거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신규 고객 모집에 몰입이 되어 있으세요. 신규 고객 모집에 몰입되어 있고 재구매율의 확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새로운 고객이 모집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브랜드가 제가 경험했을 때는 지금 거의 한 8개 업체 정도 했었는데 거의 한 80%, 90% 가까이 신규 고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보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테고리로 나온 제품도 특별한 소고점이 없었어요.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타사와 가격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당연히 되어 있겠죠. 그래서 마진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타사가 경쟁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좀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을 해서 매출을 견인하고 있던 그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집중도가 하락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고객들한테 점점 더 발견되게 되고 QC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광고는 모든 광고의 성과를 확인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증액보다는 플랫폼과 광고에 기대지 않는 변화가 필요해 보였어요. 이 컨설팅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광고나 이런 새로운 고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 플레이들이 예전과 같은 성과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전과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광고를 태우고 계속해서 신규 고객한테 어떤 특정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플랫폼에 기대는 것들, 광고에 기대는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원 관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미 카테고리가 확정이 되어 있고 산발적인 선택들을 대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도대체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어려워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에 몰입되어 있고 집중할 수 없는 산발적인 업무는 수정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임원진 전원이 컨설팅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었고요. 당연히 대표님도 오셨고요. 대표님 포함 저까지 해서 10명, 11명 됐던 것 같아요. 함께 얘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향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야 이 정도 규모가 되기 시작하면은 대표님은 대표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업무는 다 직원분들이 하시거든요. 임직원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과 컨설팅을 둘이 진행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원인 분석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인도해드려도 사실 이렇게 산발적인 업무가 많고 제대로 된 어떤 방향성이 확립되지 않은 브랜드들은 이미 직원들이 저 대표 또 어디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또 새로운 거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임직원분들 모셔놓고 같이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결 방안과 기대 결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브랜드가 잘 팔고 있던 메인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인 카테고리에 더 집중해보는 걸로 리포지셔닝을 했어요. 이미 잘하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조금 더 고도화시키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객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마진 같은 경우에도 전문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제품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좀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를 조성하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오가닉 바이럴을 좀 형성하는 걸로. 왜냐면 이 마진에도 광고비가 많이 소진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광고비는 안정화시키고 내부적으로 바이럴 태울 수 있는 또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으로 좀 인도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타겟 고객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를 저희가 좀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 대표님들이랑 이런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사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좀 문제를 분석해보고 해결 방안을 좀 우리가 강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제품에 대한 추가 가치가 부여가 되고 객단가 상향 조정 가능성이 좀 커지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제품을 사는 기준은 품질과 가격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로만 소구해서는 객단가를 올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바라봤을 때 어떤 가치가 부여되는 그런 제품으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해결 방안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진을 높이기 위한 기획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카테고리는 줄이고 기존 전문성이 있는 그 카테고리에서 내려오는 구조,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는 카테고리 확장으로 조금 각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전 다른 카테고리를 시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실도 있으시고 하지만 최대한 그거대로 지금 일단 잘 팔고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 선택하셨던 그 카테고리를 얘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카테고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완전 별개의 어떤 브랜드로 취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메인 브랜드를 좀 최대한 살리면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지금 했던 그런 여러 카테고리의 확장을 조금씩 고객들과 함께 키워가 보자. 이런 좀 솔루션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고객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댓글이 상승하는 것, 팬덤이 형성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커머스 장악 시도 때문에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자사몰로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인도를 해드렸고요. 기존 광고는 일단 유지하면서 고객 참여 문화 콘텐츠로 자사몰을 유입시키는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와 정보 전달은 자사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조금 자사몰도 리뉴얼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우리가 자사몰을 운영하는 목적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함도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으면 지금은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을 완전히 먹어버리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자사몰을 최대한 만들어가면서 트래픽을 만들어가면서 트래픽을 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사몰로 최대한 운영하면서 우리가 플랫폼에 기대고 있는 그 비율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안정화하고 수수료 및 자금을 회전율을 안정화시킨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전문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타겟 고객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그러면 우리가 이 카테고리에 집중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사고를 하시고 기획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성은 위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고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컨설팅을 해드려도 이게 사실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길게는 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희가 3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10회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된 어떤 일관된 방향성을 확립을 하고 서로의 이해와 충분한 공감을 한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획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고 광고비를 안정시키고 자사몰로 유입시키고 이런 플레이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객 댓글이 1900%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댓글이 뭐 5개 이렇게 아예 안 달리는 컨텐츠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컨텐츠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100개, 200개 막 이렇게씩 달리고 있으니까 상당한 고객들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팬덤 형성으로 재구매율도 약 200% 정도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고 지금 현장에서 적용을 했을 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품 기획에 고객이 참여하는 문화 응선까지 지금 저희가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많이 뜨거워서 고객들이 본인들이 새로운 제품을 런칭하는 거에 참여하시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은 더 차별을 낼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또 시간을 쓴 만큼 가치를 부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들이 적용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객단가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고요. 이미 가치가 부여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좀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딩은 재구매율과 팬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드린 요 내용들 나중에 한번 영상 리뷰해 보시면서 제가 이 컨설팅 진행하면서 만들고 있는 어떤 성과들 중에 하나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찾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직시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해보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초반부터 말씀드린 내용, 그러니까 오늘 포럼에서부터 대기업분들이 지금 뭐 팬덤이 중요하다, 지금 속도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재구매율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뒤돌아서면 아까 말씀드린 이 판매자의 구조, 그러니까 온라인 이커머스 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고 구조를 계속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인지를 하시고 계속해서 이거를 우리 머릿속으로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셔야 이런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건 지겹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팔로우 하시거나 또 스레드에서 소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재구매율, 이 팬덤, 이 두 단어는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대기업들도 이제는 내뱉기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VC분들이 투자 잘했을 때는 전혀 쓰지 않았던 단어인데 이제는 VC분들도 대기업 임직원분들, 대표님들도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재구매를 신경 쓰시고 팬덤을 만드셔야 된다.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셨던 분들도 또 앞으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또 브랜드 운영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어떤 뉴스라든지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여러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시고 댓글도 달아셔서 질문도 해보시고 저한테 답변도 받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만 전달드리고 자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하는 채널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지금 잘 생존해보자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는 거니까 최대한 좀 같이 고민을 나눠보고 같이 잘 생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지금 많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성공 방식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그런 공식들이 있었다면 그거를 다 우리가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관점을 바꿔서 기준을 바꿔서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만나뵐 분들 또 이번 주에 컨설팅 진행할 분들한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이끌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스레드나 이런 거에 글 남겨주시는 대표님들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리뷰도 해보고 또 어떤 제품 파시는지 이렇게 구경도 해보고 하는데 정말 다들 열심히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존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전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생존을 해야 되는 게 뇌 구조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좀 성공했던 방식들 혹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식들 혹은 내가 들었을 때 좀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라고 했던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다면 계속 그 사고 구조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생각을 바꾸셔서 고객 관점으로 좀 돌아오셔서 진짜 우리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밖에 없는 브랜드인지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월요일날 또 시작이 되니까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 누워서 주무시면서 눈 감고 한번 오늘 내용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잘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9시 아니죠 일요일 밤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